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금융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한국이나 세계 글로벌 마찬가지인 네네.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지금 3월 폭락장을 미국도 로빈훗이라고 하고 네네네. 한국은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들이 이걸 부양하면서 끌어올렸는데 네네네. 이제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고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이 끌고 가면서 이제까지의 어떤 증시 격언들을 전부 깨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을 리뷰 다시 되돌아보는 차원을 얘기를 드리다 보면 또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증시 참여를 여러 지표로 보지만 최근에는 이제 고객 예탁금을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50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빨랐냐 하면 불과 그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해도 30조 원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조 원 이상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대기 자금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이 코스피가 이를테면 1400까지 다이렉트로 빠져서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 내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한번 이제 자산적인 측면에서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해마다 통계청에서 이제 한국의 평균 가계 자산의 어떤 분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국 가계의 평균적으로 이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주지하듯이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평균 보유 자산은 다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주주택 같은 경우 거주주택 외 실물 자산 합치면은 거의 70%가 자산이라고 하면 부채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다 부동산에 가 있는데, 그나마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18%가 저축이에요. 근데 저축 안에 이제 투자 자산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저축의 90%가 예금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금 금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0.8%까지 내려왔어요. 열리요? 월? 그러니까 1년 미만. 1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 예금, 사안에 따라서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개념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기 예금 1년 미만의 금리가 0.8%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엄청 안 되네요. 국고채 3년물이 이 지표 금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1% 이상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현재의 경기 상황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아니면 내몰리듯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도 한편으로는 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기의 자산이 좀 꺾이는 거에 대한, 내지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게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저축액 얘기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이 우리나라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이 지금 평균적으로는 6% 이상 전월세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별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월세 보증금은 사실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비용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앙등하는 부분이나 그에 맞춰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산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제 소득을 좀 줄이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서의 사다리는 점점 좀 끊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쪽, 특히 주식시장으로 또 때마침 이 1400까지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소위 동학개미 운동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동학개미, 그러니까 사는 타이밍은 좋았잖아요.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다 던질 때 네, 개인들이 맞습니다. 들어가서 다 받았으니까. 네. 근데 그 행위가 결국은 동학개미 성과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왜냐면 인버스 투자한 분들도 많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떠돌아서요. 네네. 그 계좌 수가 급증했다는 것처럼 초기에 1400이 들어가서 1500에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전부 다가 성공의 사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하락한 것보다는 올라 있을 가능성,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그래도 조금씩은 더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1400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6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또 이렇게 2400까지 다이렉트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견 이제는 시장이, 이제 한국의 시장이 좀 달라졌어. 외국인이 소위 말해서 계속 팔아도 이제 우리 힘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좀 다시 문제가 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확산되면 분명히 악재이긴 한데, 악재니까 오히려 정책이 나오고 호재가 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한 게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보려는 건 아니고요. 한번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자산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타이밍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투자를 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좀 분간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 우량주를 보유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한다고 하면은 별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참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 사실 구조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구조적인 얘기가 뭐 한 명의 판단으로 시장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나름 그래도 시장을 조금 고민해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산이란 측면에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고 해외까지 펼쳐서 봤을 때는 주식 자산을 갖고 가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국내 자산으로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약간은 전체 자산적인 포트폴리오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생산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오늘 아까 나오기 전에 기사도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고,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 삐거덕거리는 경제에 대한 고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그래 한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서, 물론 단기적으로 2400까지 왔지만 지금 묻어두면 5년 후에는 소위 말해서 수익이 나 있겠지, 이렇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뭐 질문도 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일본의 2000년대 초반의 그림을 좀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해외 자산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약간 그 국내 주식들을 막 네. 저가에 사 모으자, 네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괜찮으나 네네. 올인을 국내에다 하면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의 2400까지 올라온 지수를 여러 평가 잣대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흔히 시장에서는 뭐 PER이다, 내지는 뭐 자산가치 대비한 PBR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GDP라는 전체 하나의 어떤 경제 성적표를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이 GDP 대비해서 국내에서 갖고 있는 두 가지 굵직한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가 커질 때 이런 부동산과 주식도 다같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경제 수준에 맞게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우리가 요새 핫한 부동산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지금 5천조 원이 돼요. 5천조 원. 네. 네.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5천조 원인데 작년 말 기준이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조 원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명목 GDP 상으로는 한 1920조가 우리나라의 GDP거든요. 그러면 GDP 대비해서 2배 반 정도가 부동산이 그렇게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동성, 아니면 국내의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조금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거에 하나의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1,700조 원 정도가 작년 말 기준이었어요. 네. 그러면 명목 GDP 대비해서 한 90%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좀 많이 변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발표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가격 상승이나 그리고 평균적인 성장률을 보면 최소한 올해 말 같은 경우에 5,300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명목 G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은 다 마이너스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또 뭐 앞으로의 일을 대한 기대치의 반영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명목 GDP는 뭐 저희들의 추정이 아니라 이제 IMF라든지 여러 이제 국제기관에서 추정한 걸로 보면 한 1970조 원 정도가 내년에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970조 원에 대한 현재 주식시장의 가치는 지수로 보면 얼마냐? 그게 2,4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딱 숫자를 맞춘다고 맞추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내년 명목 성장에 대한 가치만큼 현재 주식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구나. 근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의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내년 명목 성장 GDP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거꾸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에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GDP를 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식시장한테는 비율로서 따지면 조금은 좀 할인을 해야 되는 요인이 아니겠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은 뭐 아무 터무니없이 뭐 유동성으로만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펀더멘탈한 상황으로 보면 아 내년에 대한 그림을 동학개미 운동이든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금 올려놨구나. 적정 수준이다. 네, 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적정 수준이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마다 바뀌긴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아 내년 GDP만큼 지금 받고 있는 건 맞네. 그러면 단순히 이 2,400이 비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년 명목 GDP가 2,000조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버핏 비율이라 그래서 GDP 대비 시총, 그러니까 뭐 GDP 크기보다 시총이 얼마나, 주식시장 시총이 얼마냐 하는 걸 보면 그래도 100%는 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900조 정도 되니까 2,000조까지는 또 소위 말해서 시장이 갈 수 있겠지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지금은 그 사실 좀 그런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시장이 내년 내지는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그런 투자의 시기가 조금은 아직은 좀 이르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조건 내지는 좀 너무 유동성으로만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율이라는 게 예전에 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네네네. 그 우리가 보통 PER, 적정 PER 지수를 산정해 놓은 과거의 잣대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상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배수를 좀 높여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ER이라는 거를 또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배당 성량을 이제 할인율과 성장률의 차로 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할인율이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갔다라는 거는 분모했던 게 분자로 가야 돼. 그러면 할인율이 예전에는 할인율이 아니라 할증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PER이라는 평가 툴이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라는 논리들도 있는데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그때 근데 밸류에이션 툴은 사실 센티멘트, 심리하고도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이 IMF, 글로벌리 보면 IT 버블이나 아니면 뭐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그때 버블이 끝났을 때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비싸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 3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그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상대적인 자산의 가격의 매력도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0.8%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이유를 주다 보니까 뭐라도 투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결국 주식자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름의 아까 명목 GDP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어떤 가이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가이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냐면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으로 갖고 가자.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주식도 자본은 이득은 있지만 사실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돈을 벌어들여서 나한테 다시 배당의 형태로 올 때 그게 기본 가치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 배당률이 2% 초반이 됩니다. 2% 초반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미국채 10년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개념하고 국채 수익률의 소위 말하는 격차가 지금 한 1.6%포인트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전 세계 배당 수익률하고 미국채의 소위 말하는 수익률의 그 차가 제로가 될 때는 이게 주식 자산이 조금은 재미가 없어지는 단계로 왔었던 게 지난 10년간의 그림이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이율을 주는데 하나는 안전자산이고 하나는 위험자산이게 되면 자 2%씩 주는데 그러면 안전자산 사야지 이런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채가 한 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한 3%가 못합니다. 그러면 미국채 2%까지 왔다라는 거는 지금은 미국채 수익률을 사는 게, 미국채를 사는 게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배당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의 갭이 아직 1.5%라는 수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채권보다는 주식이란 자산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로 베이스까지 즉 격차가 없어지는 수준까지는 주식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명목 GDP만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못 가는 거냐라는 얘기에서는 아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런 배당 수익률과 채권과의 스프레드 즉 갭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한국 시장에도 상당한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 기회의 장에서는 한국 시장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모멘텀은 결국 또 외부에서의 그런 유동성 유입 이런 걸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이렇게 긴장은 하고 있어야겠지만 네, 팔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버틸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시장을 저희가 전망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겸손하게 매달, 매일, 매월 이렇게 시장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뭐 나름의 어떤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 한두 달은 좀 나아지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 이를테면 아까 이제 다시 또 명목 GDP로 넘어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내수시장이 월간으로 40조 원의 시장을 우리가 내수 소매 판매를 하는데 코로나19가 팍 터졌을 때 30 초반까지 빠졌었던 게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회복이 된 상황이 더 가게 되면 시장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한두 달 내지는 추석 연휴의 특수성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잘 버텨줄지 그렇지 않을지를 좀 확인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이라는 문제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그래도 뭐 계속 뭐 글로벌 뭐 보호 무역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월간으로 한 500억 달러 정도는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4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 이게 다시 500억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수가 회복된 만큼 이제는 수출이 해줘야 2,400이었던 주가가 뭐 2,500, 2,600까지 가질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어떤 수출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또 우리는 또 중국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의 데이터가 8월 달에 나온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2분기도 괜찮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게 코로나19라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계속 보는 데이터들이 전월 대비 어떻게 괜찮아지냐 보잖아요.
근데 2분기까지는 중국의 GDP를 보시면 소비보다는 투자가, 그러니까 팍 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GDP, 경제 성장률이 어떤 방어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을 상당히 밀어내면서 GDP를 방어를 했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소비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에는 소비다. 중국은 이제 무역 갈등도 해소하고 자기네 어떤 뭐 여러 가지 위안화도 국제화시키려면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7월 달에 소비 지표가 8월 중순에 나왔거든요. 근데 8월 중순 데이터가 원래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플러스 전환을 기대했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홍수 영향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자연재해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9월 내지는 10월에 나오는 소매 판매는 괜찮아진다라는 게 좀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인데 그게 또 9, 10월에 가서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성장 드라이브가 당장 기간이라는 리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좀 저희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리스크가 일 때는 시장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좀 소위 말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 이런 기간적인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은 출렁일 수 있다. 생각보다 좀 이게 버티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장과는 좀 거리를 두고 좀 대응을 하는 것도 뭐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주변에서 막 돈 버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막 네네. 나오니까 나 이제 들어가야지 자금 마련해서 이러기에는 타이밍이 조금 참아야 될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한 10월쯤 돼서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래서 미국 대선 보시고 주식시장에 들어와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